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거리두기 없는 설날을 맞아 시민들이 모처럼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 도심 고궁 등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렸고 공원 묘지에도 성묘객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밤부터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졌던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가 오늘 오전 8시쯤부터 다시 시작돼 오후 4시에서 5시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체는 내일 새벽 2시쯤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서울 청계천 일대 연쇄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용의자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김포시 돼지농장에서 올해 들어 3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일 밤 8시 반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철원군, 인천 지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개묘년 새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불안한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며 위기의 시대에 국민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급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 규제 해제 방안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대책과 국회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는 아시아계 남성으로 조사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편안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큰 추위는 없겠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과 낮 기온은 예년 수준으로 예상되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폭설도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밤사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던 주요 고속도로는 지금은 대부분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방으로 나가는 귀성길 정체는 어젯밤 9시쯤 해소됐고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귀경길 정체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늘 오전 8시쯤부터 다시 시작돼 오후 4시에서 5시쯤 절정에 이른 뒤 내일 새벽 2시쯤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은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쯤부터 교통량이 급증해 오후 4시에서 5시쯤 가장 혼잡해졌다가 저녁 7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설을 맞아 전국 공원 묘지에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명절을 즐기고 싶은 시민들은 유원지와 명산 등을 찾아 저마다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헬기를 타고 둘러본 설날 풍경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 눈이 소복이 쌓인 공원 묘지. 미끄러운 길에도 성묘객 차량이 줄지어 올라갑니다. 준비해온 과일과 떡, 술을 정성껏 차린 뒤 정중하게 예도 갖춥니다. 성묘를 마친 가족들은 돗자리에 둘러앉아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쌀쌀한 날씨 탓에 돌산에도 눈이 아직 녹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무장한 등산객들이 묵묵히 설산을 오릅니다. 사력을 다해 드디어 오른 정상. 두 팔을 번쩍 뻗어 산이 주운 기운을 흠뻑 받아갑니다. 명절에 오히려 차가 안 막히는 도심 한복판도 나들이 장소로 제격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연인 손을 잡고 청와대 경내를 거닐고 광화문 광장의 새 상징이 된 대형 토끼 조형물을 열심히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민속촌에 나타난 복주머니 조형물.
새해 복 많이 받으려는 나들이객들이 복주머니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봅니다. 연휴를 활기차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놀이공원 눈썰매장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맞이한 거리두기 없는 설. 주요 고속도로 곳곳은 귀성과 이른 귀경, 나들이객 차량들로 종일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설 당일에만 차량 612만 대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설을 맞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차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 전주 풍남문에 있는 전북 지역 희생자 분향소에선 어제 오후 2시 희생자 유가족과 종교인, 일부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합동 차례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는 희생자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종교단체 관계자 80여 명이 합동 분향소 영정 앞에 희생자들이 좋아했던 피자와 맥주, 갈비 등을 준비해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또 도심 곳곳 관광지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우리 가락의 흥겨움을 느끼면서 올 한 해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날을 맞은 서울 운현궁입니다. 적막했던 경내가 어느새 제기차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나는야 주몽의 후예. 관역을 향해 활을 쏠 때는 양궁 국가대표가 된 것처럼 진지합니다. 설 연휴를 맞아 운현궁에서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열리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은 이렇게 대형 유칠 던져 새해 운을 점치는 유점을 보면서 올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으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뽀얀 국물에 여러 색깔 떡을 넣고 고명을 얹어줍니다. 따끈한 국물 한 숟갈을 입에 넣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습니다. 몸이 다 녹아내리는. 떡국 나눔 행사에는 수백 명이 몰리면서 1시간도 안 돼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났습니다. 꽹과리, 징, 장구, 북. 사물놀이패의 힘찬 움직임에 태평소 가락이 어우러집니다. 현란한 상모 돌리기를 선보이자 외국인 관광객도 어린아기도 시선을 빼앗깁니다. 설날에는 갈 곳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통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특별히 설날 같은 때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맞은 거리두기 없는 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YTN 황보혜경입니다. 3년 만에 제로 코로나를 벗어나 자유로운 설 명절을 맞은 중국도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홍콩과 타이완 주민들도 가족과 함께 사찰과 명소를 찾아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설날을 맞아 중국 베이징 도심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중화권의 최대 명절인 춘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엄격했던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에서 벗어나 3년 만에 맞는 자유로운 설 연휴가 반갑기만 합니다. 基本上往正常的方向走呢，因为这健健康康的，现在身体，看看来年这个市场怎么发展。还有点期待，基本上应该是差不多了吧，80%、90%了，挺好。 섣달 금음에는 가족들이 모여 내니의 반으로 불리는 만찬을 함께하며 건강과 행운을 빌었습니다. 이날 홍콩 최대 규모의 웡타이신 도교 사원에도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해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就最希望香港經濟快啲復甦，個個都有嘢做，個個身體平安，同埋嗰個疫情咧要俾我哋香港嘅人嘅力量控制好嘅。 대륙 건너편 타이완도 설날에는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타이베이의 명소인 룬산사에는 많은 시민이 몰려와 한 해 내내 건강을 지키고 부자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모처럼 코로나와 경제 걱정을 털어버리고
명절을 즐기려는 마음은 중화권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도시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인구 과반이 아시아계 이주민인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용의자는 아시아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에서 16km 거리에 있는 인구 6만 명의 몬터레이 파크. 한적한 번화가에 폴리스 라인이 쳐 있고 통행하는 차량이 제지해봤습니다. 이틀에 걸쳐 음력설 행사가 열리는 곳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2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I was like sad. I thought we were missing fireworks. And then I knew for a fact it was not fireworks when I heard the helicopter up above. 당시 한 남성이 자동 소총을 난사했고 탄환을 재장전할 정도로 많은 총탄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도시는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 집단이 정착해 주민의 3분의 2가 아시아계 미국인이고 아시아의 명절 기간에 사건이 벌어진 점 등을 들어 인종 혐오 범죄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e will look at every angle as far as whether it's a hate crime or not. It's just too early in the investigation to know whether this incident was a hate crime or not. 현지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용의자가 아시아계 남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은 개묘년 새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대통령의 경제 외교 성과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 삶에서 직접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논의도 지체하지 않고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불안한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며 위기의 시대에 국민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모경 대변인은 설맞이 서면 논평을 통해 깊어지는 경제 위기, 무너지는 민주주의, 안보 참사에 이어 외교 참사까지 마음 놓을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흔들리는 경제와 국민의 삶, 멍드는 안보와 외교,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20%대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하락세를 모면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80여일 만에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 이례적 최저점을 기록하고 그대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홍과 인사 문제, 정책 혼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불분명한 정부 슬로건과 국정 철학의 물음표가 나온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더니 지난해 9월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지지율. 법과 원칙을 내세워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고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한 점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까스로 한숨을 돌린 건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야당과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3대 개혁을 실현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미루고 있고 야당은 연일 정치 보복을 외치고 있어서 협치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지율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40% 중반대까지는 올라야 안정적이라면서 그래야 국정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진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이라든가 일반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추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리스크는 여전한 문제입니다. 이번 UAE 스위스 순방에서 경제 성과가 있었지만
UAE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시선이 분산됐습니다. 집권 2년차 협치로 지지율을 다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처럼 굵직굵직한 선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벌써 내년 4월 총선 승리 다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73%포인트의 초박빙 승부 끝에 맞이한 5년 만의 정권 교체. 공수가 바뀐 가운데 압도적인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총리 인선부터 내각 구성까지 순탄하지 않았고 거대 의석으로 힘 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고 할 만합니다.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검수완박 전국에서는 폐기 쪼개기와 위장 탈당, 몸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부끄러우십니까 지금? 바로 좀 더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러세요? 와! 야이씨! 진정하세요. 뭐야 진정이야! 뭐 하는 거야? 야! 사람 죽고 가! 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들여다보는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을 떠안았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첫 해에는 정부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집권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안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의도 정치 구도를 바꿀 교두보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에게 내년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로 남은 기간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반 의석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국민의 지혜와 저력을 믿고 우리 집권 여당이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되어서 기필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연거푸 패배한 민주당 역시 남은 의회 권력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은 마찬가지. 정권 견제를 통해 제1야당의 위상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세력으로서 또 국정의 한 부분을 맡는 정치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해내고 그 성과로 우리 내년에 우리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8개월간 지속됐던 여소야대 전국 속에 여야는 상대당보다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벌써부터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남은 기간 수도권과 중도 표심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지가 결국 승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회 본연의 업무는 입법부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찾아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생과 시민안전, 산업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수없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도 정장에 묻힌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산업 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 결정 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시작, 여야의 일성은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연이은 스토킹 강력 사건이 벌어지자 여야는 지난 대선 당시 스토킹 처벌법 보완으로 재발을 막겠다고 앞다퉈 약속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 폐지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는 등 관련 법안이 쏟아졌지만 여야 공방에 묻혔습니다. 그 사이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는데도 여전히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 의원 139명이 뜻을 모은 적도 있지만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2년이 지나도록 상임위 법안 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경제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만 수십 건.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이나 성범죄자의 교육시설 인근 거주를 금지하는 법안은 물론 가상자산 범죄나 보험사기 예방법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모두 19,000건에 달하는데 처리되지 못한 게 71%가 넘습니다. 지난 19대, 20대 때 폐기된 법안 비율보다 높습니다. 여야 모두 협치 실종을 이유로 꼽으면서도 내탓 공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발목 걷기. 집권 여당의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 잡아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남은 시간은 1년 4개월. 총선 준비와 국정감사 기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년 정도입니다. 일하는 국회,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규제 해제 방안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하락폭이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와 추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값 하락폭은 3주 연속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3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지난해 말 최대치를 찍은 뒤 올해 들어 3주째 줄었습니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 효과로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회수하는 반면 저가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 하락폭 둔화 및 구매 심리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조금 금매 위주로 좀 거래가 됐고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기술적 반등인 것 같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 매수세도 확 줄었고요. 거의 거래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각종 대책이 입법 애로와 금리 인상 탓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 상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는 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 개정이 선결 과제여서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금리 인상에 주택 수요 제약,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금리 인상 억제 없는 주택시장 연착륙은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연착륙 방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과 주택대출 이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와 함께 강남권, 목동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걸림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잉 공급으로 주택시장 침체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적절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시장에선 정반대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멈출 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엔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건데요. 왜 그런 건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동결하겠다는 건지 묻자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앞으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발표를 해석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말하는 것도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여기서 멈출 거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예상보다 나쁠 거로 보이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문제입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는 데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면 결국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거란 판단에서입니다. 금통위 직후 한국은행의 발표에서도 이런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성장률 둔화 우려가 물가 안정보다 먼저 언급됐고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도 이번 인상기 들어서 처음입니다. 발언문 자체에서 이미 금리 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기준금리가 더 오르는 일은 특별한 외부 경제 상황에 변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란 기대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지난 13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간 후에도 채권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며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갔는데 과거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 때마다 늦어도 7달 후면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전히 5%대에 머물고 있는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올해 초 경기 지표가 통화정책 방향 전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싼 값에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에 가로채 중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여성의 추가 범행이 또 드러났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SH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SH가 시행하는 제도를 통해 싼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이미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은 설 연휴 동안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을 심층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달 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계산한 결과가 곧 발표되는데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보장성도 확대해야 한다는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 초고령 사회.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고 합계 출산율은 가장 낮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결국 노후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받은 지는 한 12년쯤 됐는데 지금 80만 원 받고 있어요. 많이 낸 만큼 더 받는다고 하면 그건 내가 그때 많이 낼 것 같아요.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금전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보험료를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생활이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당장 그것도 납부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1998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여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적게 내는 만큼 받는 돈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소득 대체율은 2017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해 올해 42.5% 수준입니다. 가입 기간 40년을 모두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연금 재정이 비어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2013년까지 2060년으로 추정됐던 기금 소진 시기가 2018년에는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고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계산해보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는 보험료율을 15%대로 인상하고 최종적으로 21%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그냥 놔두면 자식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이걸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한다든가 받는 거는 고통스럽더라도 이 수준에 묶어두고 이를 더해서 그래야 세대 간 형평성도 유지되고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고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이달 말 발표합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끝장 토론도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재정 안정화 개혁과 함께 보장성 강화 개혁도 동시에 하는 그런 점에서는 1차, 2차 연금 개혁하고는 약간 프레임이 다른 개혁이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금 개혁에 관한 국제 동향과도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금 쌓기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보장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설 연휴 직후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또 연금 개혁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지만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개혁안인데요.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어서 김선희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 한복판이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 여기저기 불꽃이 튀고 경찰에게는 쓰레기통이 날아들기도 합니다. 시위가 계속될수록 점점 과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시민들은 정년을 2년 더 연장하고 연금을 1년 더 늦추자는 정부 방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es conditions de travail sont de pire en pire et là 2 ans de plus c'est pas possible. 프랑스 정년은 62살로 영국과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빠른 편입니다. 연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연간 연금 지급액이 GDP 대비 14%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10년 뒤면 적자로 돌아설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Comme je m'y suis engagé devant vous, cette année sera en effet celle d'une réforme des retraites qui vise à assurer l'équilibre de notre système pour les années et décennies à venir.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호소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절실한 빈곤층의 노후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t là, si on nous rajoute 2 ans, c'est extrêmement dur à encaisser. Et je ne vois pas vraiment comment on va pouvoir faire. On subit vraiment, au niveau physique, on subit vraiment. 그럼에도 마크롱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18조 원의 재정 적자가 날 것이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로 연금 개혁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 프랑스 정부가 극심한 반대를 뚫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매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설 연휴에 우리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 건군절 열병식에 맞춰서 깜짝 쇼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두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30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중형 잠수함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한때 잠잠했던 북한 매체들의 대남 비난은 다시 거세졌습니다. 대외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남한의 국방 중기 계획은 북침 핵전쟁 준비를 다그치려는 대결 흉심의 발로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른바 한국형 3축 타격체계 구축 따위는 부질없는 발버둥질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아직 북한 군부의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적당한 때를 노리며 언제든 군사적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신형 무기 개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춘제 기간을 의식해서 북한이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가서 군사적 도발을 진행할 가능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이후 지금까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점도 미심쩍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8일 건군절 75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제 2월 8일 되면은 열병식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2월 지나고 되면은 한미 연합훈련 또 시작하는 이제 시기에 맞춰서 도발을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신무기가 공개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를 압박할 핵 관련 연설 준비나 전국 구상에 나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 역사로는 23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4.5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지난 17일 남해상공 12,000m까지 올랐습니다. 곧 마하 1.0 시속 1224km에 도달하더니 이내 마하 1.05 시속 1285km까지 속도를 높였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KF-21이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56분간의 비행에서 음속 돌파 3번을 시도해 모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반년 만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음속 돌파 시의 충격파와 공기 저항 등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추가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산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 역사 23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초음속 비행을 통해 KF-21이 구조적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의 첫 음속 돌파 성공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KF-21은 최고속도 마하 1.8, 시속 2200km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2200여 회 시험 비행을 성공하면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곧 3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3명은 감염 이력이 있게 되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는 가운데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떤지 김평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연휴에 검사받는 사람도 줄면서 신규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주 전 4만 6천여 명에서 한 주 지날 때마다 앞자리 숫자를 바꾸더니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15주 만에 가장 적은 1만 6천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누적 환자 3천만 명까지는 471명 모자라는 만큼 곧 3천만 명을 넘을 예정입니다. 국내 첫 환자 발생부터 누적 확진자 1천만 명까지는 2년 2개월 걸렸지만 1천만 명에서 2천만 명까지는 4개월 반,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까지는 5개월 반가량만 걸렸습니다. 누적 환자 3천만 명은 국민 5명 가운데 3명꼴로 감염 이력이 있다는 뜻인데 확진된 적 없는 감염자도 있어 실제 감염 인구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은 70.0%로 동기간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발표된 발생률 51.5%, 지역사회에 미확진 감염자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도가 감소하면서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과 영국 등은 아예 실내 마스크 관련 규제가 없고 프랑스와 캐나다, 독일 등은 우리나라처럼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착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본과 타이완은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국내 유행에 대응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이런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겠고요. 한국의 대응이 그렇게까지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600여 명이 산업 현장에서 숨졌지만 이 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1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게 한 게 핵심입니다. 예방 조치인 안전, 보건 확보 의무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했는데 일단 상근 직원이 50명이 넘거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관련 통계를 보면 새 법이 제대로 안착했다고 보긴 힘듭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선 2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 34건, 15%가 채 안 됩니다.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들을 처벌해온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송치율이 60%를 넘는 걸 고려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 가운데 실제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건 11건에 불과하고 판결이 나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재계에선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일선 검찰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내부 정관이나 위임 전결 규정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안전 업무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를 특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라는데 얼마면 되는지, 마련해야 할 내부 지침의 기준은 뭔지 제대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그 조항이 몇 개 안 돼요. 16개밖에 안 되는데 그 산업안전보건법은 조항이 160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그 누구냐? 물론 판례가 많이 쌓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다음 달 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진 뒤 대표이사와 법인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호 기소로 기록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산업 현장에선 6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39명이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선 오히려 8명이 늘었습니다. 법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돼지농장에서 돼지 9마리가 폐사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돼지농장 ASF 발생은 경기 포천시와 강원 철원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 농장 반경 500m 안에는 돼지 2,500마리를 기르는 농장 한 곳을 포함해 방역 대인 반경 10km 안에 돼지 농장 11곳이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서울 청계천 일대 연쇄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해화경찰서는 어제 오후 50대 남성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아이들 교육비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가 올라도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부모 비율은 더 늘었는데요. 공교육 현장과 학부모 간 괴리가 상당한 모습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은 지난해에만 평균 3.5% 올랐습니다. 2013년부터 줄곧 동결됐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치솟는 물가 압력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교습비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펼쳐보면은 너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랐다고 해도 얼마를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진짜. 저도 이제 풀타임은 아니지만 파트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학원비가 올라도 사교육 의존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교육이 부담은 돼도 효과가 좋다는 부모가 1년 새 13.8%에서 21.1%로 껑충 뛴 겁니다. 특히 2021년엔 사교육 효과가 중간 정도란 학부모가 가장 많았는데 1년 사이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이의 공부 태도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자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도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모가 40%가 넘었습니다. 학교 들어가 보면은 그런 차이가 또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는 학교에서는 별로 그렇게 공부 가르치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서 거의 다 그래서 학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험을 보려면 국영수가 기본이고 학교에서 학습은 거의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 주시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학원 가서 배워라. 사교육 의존 현상은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이 수년째 교과 수업 비중을 줄이고 토론과 창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 주요 대학 입시에서는 여전히 수능과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커서 성적을 챙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국내외 OTT들도 예능과 영화 신작을 공개하며 구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리얼리티 예능과 신작 영화를 전면에 내세워 경쟁에 나섰는데요. 홍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는 성별, 나이, 인종의 구분 없이 격투기 선수 추성훈,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UDT 예비역 하사부터 가수와 모델까지 국적과 나이, 성별과 체급을 초월해 가장 강력한 몸을 찾기 위한 서바이벌 예능이 시작됩니다. 근지구력과 순발력 등 신체 능력을 겨뤄 도전자 100명 가운데 가장 강한 몸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예측을 뒤엎는 승패와 함께 BTS 월드 콘서트의 유재현 미술감독과 오징어 게임 김성수 음악감독이 참여한 고차원 서바이벌입니다. 국내 OTT 티빙은 여행 예능으로 맞섰습니다. 하정우, 주지훈, 최민호, 여진구 배우가 뉴질랜드의 대자연으로 떠납니다. 미션을 수행하면 코로나19로 여행이 그리웠던 청춘들에게 티켓을 선물할 수 있는데 네 배우의 고군분투와 훈훈한 우정이 웃음을 더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청춘들에게 저희가 대리 고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된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왓챠는 K-팝 아티스트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마지막 회를 공개하고 한석규, 김서영 배우 주연의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를 가족 드라마로 추천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작 영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 강수연 배우와 김현주 배우 주연의 SF 영화 정의가 넷플릭스에서 올해 골든글로브 이관왕이자 강력한 아카데미 수상 후보인 양자경 주연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도 OTT 웨이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이야기, 예전에는 흔히 들렸지만 요즘엔 접하기 어려운데요. 이유는 바로 인류의 노력으로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cientific panel confirmed
that the phase out of nearly 99% of banned ozone depleting substances has succeeded in safeguarding the ozone layer, leading to a notable recovery of the ozone layer. 유럽연합, 미국 항공우주국과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층은 2040년까지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 중에 오존이라는 물질이 존재를 하는데 90% 정도는 성층권 약 20에서 30km 고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부터 이제 태양광이 지구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내리쬐게 되면은 피부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유전자를 파괴하기도 하고 그런 자외선을 흡수한다라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된 건 일명 프레온가스로도 불리는 염화불화탄소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 냉장고와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는 독성이 있고 불에 잘 붙는 물질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미국의 화학자 토마스 미즐리는 이러한 물질들을 대체하기 위해 프레온가스를 발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표면으로부터 20-30km에 도달하면 염소나 브롬으로 분해된다는 겁니다. 염소나 브롬 같은 물질들이 산업화된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유출이 되고 성층권에 유입이 돼서 오존층 파괴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85년에 이제 그 과학자들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식적으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We need to speed up action and set ourselves higher targets and shorter deadlines for reducing and eventually eliminating CFC. 그 결과물이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것이고요. 각국 정상들이 서명을 하고 이 물질의 감축을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류의 노력이 지속되자 90년대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던 오존층에 최근 들어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이후 4-5년간의 검증 끝에 오존층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결론이 났고 이번에 UN 보고서로 발표된 거죠. 인류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예상치 않은 환경 파괴 문제가 관련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자연이 저희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다시 자연은 이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할 대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은 참고 참아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넘어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존층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토대로 작은 노력의 반복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다 같이 노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큰 추위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은 3도로 이맘때보다 높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북극 한파가 몰려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 수요일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고요. 내일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에는 폭설이 예보돼 있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눈이, 밤 늦게 제주 산간에 눈이 오겠고요.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6도고요. 낮 기온은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